그래? 어디 네가 몇 대나 버티나 보자.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고문법과 형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재판과 판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에 의해서 유죄가 확실시되면 이후 교도소에 들어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범인을 잡는 것보다 범인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판사의 자의적인 재판과 무자비한 고문, 그리고 형벌의 집행이 진행됐을까요? 아니면 나름의 제도적 체계성과 이념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자, 우선 조선시대의 고문 방법들부터 알아볼 텐데, 조선시대에는 고문이 아니라 고신이라고 불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긴 했지만 나름의 방식과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문이라고 하면 보통 줄이트기나 곤장 같은 걸 먼저 떠올릴 텐데,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고문은 피의자를 신장이라는 매로 때려서 자백을 받는 고문법입니다. 신장은 물을 신, 지팡이 장자를 써서 말 그대로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는 용도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잡이는 둥글고 치는 부분은 널쩍한 몽둥이 형태에 가까운데, 때리는 부위는 보통 볼기나 널쩍다리, 그리고 무릎 아래를 때리되 정강이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고, 정강이를 제외한 무릎 아래 다리 옆이나 뒤쪽 장단지 부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작 1m가 조금 넘는 널쩍한 몽둥이로 널쩍다리나 장단지를 친다니, 아니 고문치곤 상당히 신사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 세종 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신장을 칠 때 두 손을 결박해 옆으로 눕힌 다음 한쪽 널쩍다리와 장단지를 치다가 살이 터지고 피가 튀면 다시 반대쪽으로 눕혀놓고 다른 쪽 다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꽤 살벌하죠? 그리고 이후 효종 때의 하멜의 기록을 보면 피의자를 의자에 앉혀놓고 발등 위와 무릎 사이를 각각 줄로 묶은 뒤 그 사이를 때리거나 정강이 부위를 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정약용이 남긴 기록에도 신장은 정강이 뼈를 친다 라고 표현하는 등 부위나 방식에서는 조금씩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분명한데도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었고, 이보다 더 무거운 강상죄, 즉 불효나 폐륜 같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하극상을 저지른 죄인이나 조선시대 가장 큰 죄 뭐예요? 대역죄인에게는 두께와 너비가 일반 신장보다 더 두꺼운 삼성신장이나 추국신장을 이용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살이 터질 정도로 맞다 보면 이거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드라마에서도 고문당하다 막 사람들 죽고 그러던데 싶겠지만 맞아요,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장은 한 번에 30대 이상 치지 못하게 바뀌었으며, 한 번 신장을 친 뒤에는 사흘이 지나야지만 다시 칠 수 있게 바뀌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이 신장은 점점 크기도 커지고 더 널쩍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곤장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헷갈려하는 게, 장형이라고 하면 보통 곤장을 떠올린다는 건데, 곤장은 사실 조선 후기에나 생겼고 태형이나 장형과는 차원이 다른 형벌이었어요. 곤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배를 탈 때 젓는 노처럼 생긴 곤이라는 매로 볼기나 허벅다리를 때리는 형벌이에요. 이 곤은 버드나무로 만들고 폭이나 길이, 무게에 따라서 5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가장 짧고 가벼운 곤이 153cm 정도의 소곤, 그 다음이 중곤, 그 다음이 대곤이며, 가장 긴 게 181cm 정도 되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곤, 그리고 타격부의 너비와 두께가 가장 두껍고 큰 특별곤이 바로 치도곤입니다.
우리가 흔히 치도곤을 당하다 혹은 치도곤을 놓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치도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곤장의 위력은 생각보다 엄청나서 잘못 맞았다가는 진짜 뼈도 추스리기 힘들었고 실제 곤장의 집행 장면은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홍대용이라는 사람의 목격담에 의하면 곤장을 맞으면 겨우 10대에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땅이 흥건해졌으며 구경하던 아전들과 상인 수백 명이 모두 얼굴을 찡그리고 참아보지 못했으며 그 중에 흐느껴 우는 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외국인 선교사의 목격담에 따르면 형리가 곤장을 칠 때마다 몸에 가해지는 고통이 잘 전해지도록 다음 곤장을 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며 곤장 10대를 맞자 살점이 심하게 묻어나고 의식을 잃은 이들도 있으며 이를 본 외국인 선교사는 곤장 20대를 맞은 불쌍한 사람 생각에 아침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곤장을 맞은 뒤에는 회복하기까지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고 장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걸을 수 없게 된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때문에 숙종 때인 1685년에는 곤장을 아예 30대 이상 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영조 때는 절대 10대를 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곤장은 각각의 곤마다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직급과 죄인의 죄질, 죄명에 따라서 몇 대나 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었고 주로 군의 과실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매우 중한 죄,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청이 도적을 다스릴 때 곤장을 칠 수 있게 바뀌면서 죄를 신문할 때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역적이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관청인 국청에서도 자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죄인을 포도청으로 보내서 곤장을 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장을 맞으면서도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럴 경우 다른 고문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난장이에요. 난장은 보통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고문할 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을 아무 곳이나 때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고려 1131년에 죄인을 신문할 때 여러 명이 난타하여 그 고통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다른 의미의 난장은 조선시대에 도적을 다스릴 때 발바닥을 치는 고문을 의미합니다. 방법은 도적의 양쪽 엄지발가락을 한 대에 묶은 다음에 발을 위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형태의 난장은 1653년 제주도에서 하멜이 목격했는데 당시 도적들은 어린아이 팔뚝만한 막대기로 각각 30대에서 40대씩 발바닥을 맞았는데 그중 몇몇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난장을 때리다 보면 가끔씩 잘못 맞아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난장을 또 다른 말로 발가락을 뽑는 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난장은 조선 후기인 17세기경 주리틀기와 함께 도적들을 조질 때 사용하는 고문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난장보다 익숙한 건 주리틀기일 겁니다. 뭐만 하면 저 고얀 놈 저거 주리를 틀어라, 사시를 불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할 때 나오는 그 주리틀기는 한자로 주례 혹은 전도주례라고 쓰지만 편하게 주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나 등장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조선 초기에 주리틀기가 등장했다면 고증 오류입니다. 주리의 원형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정확하게 주리를 튼 게 아니라 찰자와 각곤이라는 비슷한 고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찰자는 양쪽 끝을 새끼줄로 묶은 5개의 가는 나무 막대기인데 이 나무 막대기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2명의 관리가 새끼줄 양쪽 끝을 잡아당겨서 손가락을 조이는 찰지라는 고문에 사용됐어요.
이 찰지의 경우에 손가락 뼈가 부러지기도 했는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반면 남자들에게는 각곤을 이용한 협곤이라는 고문이 사용됐는데, 각곤은 나무 길이가 약 90cm, 너비가 20cm 정도의 나무 3개가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죄인의 두 다리를 줄로 엮은 막대 사이에 넣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마치 찰자처럼 피의자의 발목을 조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찰지와 협곤을 응용한 몇 가지 줄이 틀기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그 줄이는 바로 가세줄이라는 거예요. 가세줄이는 두 무릎과 두 엄지발가락을 단단히 묶어놓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몽둥이를 끼워서 뼈가 활등처럼 휠 때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노련한 집행이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뼈가 활처럼 휘게 만들었는데, 어설픈 집행인이 잘못하면 뼈가 부러져서 피와 함께 골수가 튀어나오는 일도 꽤 많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줄이틀기를 당하면 절을 할 수가 없어서 조상의 제사도 모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04년 한국에 와서 줄이틀기를 목격한 아손 그랩스트가 쓴 글에는 집행인들이 죄수 안다리에 막대를 집어넣고 온몸 무게를 막대 끝에 얹었다. 다리뼈가 부러져 으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픔을 표현할 소리가 없는 듯 죄수의 처절한 비명이 멎었다. 죄수 눈은 흰자위만 남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더니 몸이 축 늘어지면서 쓰러졌다. 집행인들이 난폭하게 뼈가 부러졌나 확인해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이 되는 가세줄이 말고 팔줄이와 줄줄이, 노줄이 등이 있는데, 줄줄이는 두 발을 묶어서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에 맨 줄을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두 무릎이 맞닿게 해서 고통을 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노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줄이는 줄줄이랑 비슷하지만 말총으로 꼰 밧줄을 다리에 감아서 고문 집행관 두 사람이 밧줄 끝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한쪽은 풀고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한쪽은 또 풉니다. 그러면 줄이 살을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뼈에 닿을 때까지 서로 당겼다가 늦추는 방식이었는데, 줄줄이와의 차이는 정강이에 끼우는 막대가 없다는 점 정도입니다. 선교사 샤를달레는 이 노줄이를 두고 조선에서는 노줄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톱질이라 했다. 노줄이를 계속하다 보면 줄이 살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줄이가 있는데, 양팔을 등 뒤에서 서로 엇갈리게 해 팔꿈치 위까지 잡아맨 다음 두 개의 몽둥이를 지뢰처럼 이용해 두 어깨에 접근시킨 다음 죄인의 팔을 풀고 발로 가슴팍을 누르면서 양팔을 끌어당겨 뼈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고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방식인지 좀 알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꽤 잔인한 고문 방법 중에는 압슬이라는 고문이 있었어요. 압슬은 누를 앞자에 무릎 슬자를 써서 말 그대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서 고통을 주는 고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문이 일본에도 있었어요. 바로 이시다키라고 부르는 고문인데, 일명 돌안기라고 부르는 고문이에요. 이 이시다키를 할 때는 먼저 기둥에 피의자의 몸과 양팔을 뒤로 묶은 다음에 삼각으로 날카롭게 홈이 파인 삼각판 위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뾰족한 게 정강이에 닿아서 이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고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본격적인 고문은 그 상태로 무릎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길이 1m, 폭 33cm, 두께 10cm에 약 50kg에 달하는 돌을 죄인의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돌이 정강이를 누르게 되고 삼각판 위에서 죄인은 서서히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판 한 장이 아닌 무려 5장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보통은 돌을 올려놓으면 대부분 기절하거나 바로 자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 10장을 올려놔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온몸이 파랗게 변하고 피를 토하기도 했으며 죽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본이 무릎 위에 돌을 올려놨다면 조선에서는 돌을 아래에 놔요. 그리고 사람이 위에 직접 올라가서 밟습니다. 우선 자갈을 깔아요. 울퉁불퉁한 자갈을 널 위에다가 깔고 그 위에 피의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다시 자갈을 부어서 무릎 주위에다가 다 채워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판자를 깔고 형리나 고문 집행관들이 올라가서 밟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 명 아니고 2명부터 시작합니다. 자, 2명이 올라가서 양쪽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자근자근 밟아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이제 돌 때문에 미치겠죠. 뼈가 너무 아프죠. 자, 근데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면 수가 이제 늘어서 2명부터 4명. 4명 올라갔는데도 자백을 안 해. 그럼 6명까지 올라가서 밟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돌 위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픈데 위에서 사람이 자근자근 밟아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압스를 당하면 무릎이 망가져서 2번 다시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자, 가끔 돌이 아니라 사금파리 같은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들을 깔기도 했는데 그래서 성호사설에는 압슬형을 압사라고 표현하며 사금파리를 깨뜨려 깐 다음 사람을 그 위에 꿇어앉히고 무거운 돌로 누르면서 밟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압슬형은 영조 때 없어졌는데 이천해라는 군졸이 아주 용감하게도 영조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영조의 아픈 부위인 이렇게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경종 독살설을 꺼내면서 흉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영조실록에는 형조참의 박성로가 상언했다. 이천해의 말은 오늘 신하된 자가 들을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차마 붓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고 영조 역시 죄인의 흉악한 말은 문서에 쓰지 말라고 명령했고 사관에게도 음참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으니 역사서에 쓰지 마라 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화가 난 영조는 그에게 고문을 가했으나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아서 압슬형을 가했는데 무려 24번이나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으니까 영조는 이처럼 흉악하고 사나우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 라며 혀를 내두르고 그날로 그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영조는 뒤늦게 이천해에게 가한 고문이 너무 가혹했음을 후회하고 율문에도 없고 다른 어떤 형벌보다 참혹하다라며 더 이상 신하들에게 압슬을 가하지 말 것을 명령해 압슬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문법은 바로 너무너무 끔찍해서 이 고문을 시행할 때 신하들이 왕에게 자리를 피하도록 건의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바로 불로 지지는 고문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고통을 주는 방법은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지만 보통 중세 유럽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행해졌던 사형법인 화형이랑은 조금 달라요. 화형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프랑스에서 행해졌던 화형은 화형 집행 때에 기둥을 설치를 해요. 사람 키 높이까지 집과 장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죄수를 데려와서 죄수복 대신 유황이 칠해진 셔츠를 입히고 줄과 쇠사슬로 화형대 기둥에 묶은 뒤 불을 붙이면 장작더미가 순식간에 불이 붙고 사람이 불 속에서 죽게 되는 건데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화형이 행해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비슷하게 화형이 행해졌을 때 이를 지켜본 사람은 처형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여자는 화염에 휩싸여 1시간 반, 남자는 1시간 이상 산채로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죄인이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은 단지 몇 더미의 장작을 더 태워달라는 것뿐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염은 타버린 만큼의 장작만 보충하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탔습니다. 그의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줄지도 않았고 땔감이 더 많이 허락되어 죽음이 앞당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로마나 일본은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똑같이
똑같이 너도 한번 불에 타봐라. 불 지른 놈한테 똑같이 불을 질러준다. 라는 모토로 방화범들에게 화형을 집행했고 중세 유럽은 이교도인들이 죽기 전에 어차피 갈 지옥 먼저 맛보여드립니다. 라면서 지옥을 먼저 경험하고 가라 라는 의미에서 화형을 집행했다면 조선에서는 화형을 시행하진 않았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고통스럽게 숯불에 달군 쇠로 죄수를 지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봤죠. 드라마에서 막 이거 얘기하라면서 막 뜨거운 인두로 막 허벅지도 막 지지고 막 가슴팍도 지지고 막 얼굴도 막 지지고 막 아무데나 막 그냥 지지잖아. 지들 맘대로 그냥 지지는 걸로 나오는데 원래는 아무데나 지지는 게 아니라 딱 발바닥만 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뭐야, 발바닥만 지지는 거면 좀 약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죄인의 발에 소금물을 발라서 염소에게 발바닥을 핥게 만드는 고문 방법이 있었을 만큼 발바닥에는 통점이 많아서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고문법 중에는 프랑스에서 겨드랑이 아래 삶은 달걀을 끼워 넣는 고문이나 용의자의 손가락 아래에 양초를 매달아서 피부가 타들어가게 하는 고문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홍수해라는 고문법이 있었는데 직역하면 붉은 자수 신발이지만 사실 이게 숯불에 새빨갛게 달군 쇠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피의자에게 신기면 발바닥 전체 가죽이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고문을 시행하기도 했고 동으로 된 기둥을 수추로 달구고 맨발의 죄수를 걷게 하는 포락형이나 달군 가위 등이 중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낙형 역시 영조 때에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많은 고문을 없앤 영조였지만 가끔 낙형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1733년 8월에 영조의 몸에 종기가 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뜸을 떴는데 이때 갑자기 내가 낙형으로 지진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팠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죄인을 궁문할 때 낙형을 쓰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낙형은 조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문을 통해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죄가 확실시되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자, 사약의 제조법 여러분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사약의 제조법은 이렇게 휙휙휙휙 해가지고 60대 맞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30대를 맞는지는 좀 다르겠죠?